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 경제학과 최창규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재욱 교수님 발제하시는데 사회를 맡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지금 우리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소득 불균형이 엄청 심하지요. 또 그다음에 자산 가격, 자산의 불평등도 엄청 심하죠. 우리 미시적으로 봤을 때 왜 소득이 불평등하냐 하는 이론이 많아요. 굉장히 좀 미시적으로만 보는데 우리 안 교수님께서 최근에 우리가 통화정책의 포퓰리즘, 돈을 많이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는 평소에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 교수님 발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소득 불평등을 보면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이런 게 더 심해졌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이게 뭐하고 관계가 돼 있냐면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통화량 증가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데 그러면 왜 1980년대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브레튼 우드 체제가 1973년에 붕괴되고 이제 화폐 제도가 피아트 모니터리 시스템으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중앙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통화를 발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저금리 정책, 거의 제로 금리로 낮췄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은 통화량을 발행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OECD에서 최근에 발간한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1985년 대비해서 2013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지니 코에피션트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좀 떨어진 데가 지금 터키가 떨어져 있고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0% 가구들이 전체 부의 52%를 차지했다는 그런 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영국의 이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와 있던 그래프인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19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상위 1% 소득 비중이 지난 40년 동안 3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득 불평등 원인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얘기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계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 이제 그래프들이 세계화 정도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소득이 감소를 하고 자본소득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는 것이 1990년대 수준의 노동소득이고요. 그리고 바로 되어 있는 것이 2009년의 노동소득입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이 감소를 했고 자본소득이 증가했다. 그것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너무 완화해서 그랬고, 그리고 재분배를 축소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불평등. 대부분 보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낮았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그러면 어떻게 완화해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많은 정책 제안들이 있죠. 그래서 누진세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그 웰페어 트랜스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요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이슈가 되고 있죠.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건, 교육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출을 늘려서 이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한테 또는 가정에게 보건과 교육비 지출을 늘려줘야 된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제 피케티가 얘기했던 거죠.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OECD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인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뭐 대부분의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얘기는 별로 얘기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통화정책이 이제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연구들, 즉 소위 말해서 주류 경제학에서는 언급을 해요.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제 그게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돼서 그 확대 통화 정책, 그래서 정책 금리를 낮춘다든가 통화를 늘리게 되면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거시경제 경로. 그래서 거시경제 경로로 보면은 결국 이 통화량을 늘리면 소득, 투자, 고용, 임금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경로로 또 봅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자본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 불평이 증가한다.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 주류 경제학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임피리컬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임피리컬 테스트를 하면 어떤 것은 통화정책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통화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임피리컬 스터디가 아주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해야 왜냐하면 거시경제 경로하고 금융 경로하고 지금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악화되고 이것이 서로 상충돼서 상쇄돼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뚜렷한 그게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1755년에 깡띠용이 Essay on Economic Theory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화량을 이게 새로 증가하게 되면 그것이 새로 유입된 통화를 먼저 입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증가한다. 그리고 늦게 입수한 사람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미제스입니다. 그래서 1912년에 Theory of Money and Credit에서 이 얘기를 하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쭉 얘기를 해줘. 그래서 왜 그러느냐? 통화를 일찍 입수한 사람의 현금 잔고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화폐의 환계효용이 감소를 하니까 투자자나 소비재 구입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재화들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재화를 판매한 사람들의 또 현금 잔고가 증가를 하고 그래서 이 단계를 이렇게 거치면서 재화의 가격들이 점점 증가를 하기 때문에 먼저 입수한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상대 가격 변화가 생기게 되고 부와 소득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게 보면은 우리가 아주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호수에다 돌을 딱 돌멩이를 던지면 거기 파문이 일잖아요. 근데 그 파문이 그러면 높은 데가 어디냐면 돌 떨어진 데서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새로운 통화를 경전에 딱 유입시켜 두면 그 새로운 통화를 먼저 입수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증가를 하는 거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판 사람은 그 다음에 그 화폐를 주게 되니까 맨 처음에 얻은 사람보다는 좀 덜 할지는 모르지만 아직 다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직 화폐를 입수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실질 소득이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계속 파문처럼 이렇게 경제에 미치게 되면 제일 나중에 입수한 사람은 이미 물가가 다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져봤자 그 사람의 실질 소득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소득 불평등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럼 가장 이익 보는 그룹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은행, 파이낸셜 섹터가 가장 이익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지금 돈을 풀 때 어디를 통해서 나가냐면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 파이낸셜 섹터, 그리고 거기에서 먼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익 보는 그룹이 은행, 대기업, 금융업, 부자고, 피해 보는 그룹이 누구냐? 결국 돈을 잘 늦게, 새로 유입된 통화를 잘 늦게 입수한 사람. 그런 그룹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은퇴자 또는 그 고정수입자, 임금소득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새 그러면 왜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하는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통합 팽창 정책을 쭉 보게 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낮췄다가 2016년 조금 올렸다가 다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내렸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제 0.25%로 이렇게 내려서 이제 동결하고 있는 상태가 돼 있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다들 잘 알다시피 이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우니까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페더럴 리저브가 총 얼마를 냈냐면 거의 3조 달러 정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1조 7천억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4년까지 3차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래서 4조 5천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제 4차를 해서 2020년 10월 현재 7조 달러 이상을 지금 보유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3조 달러 이상을 양적 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의 그 양적 완화를 실시했던 것이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현재 2020년 6월까지 한 것이 7,045 파운드, 50억 파운드 이렇게 돼 있죠.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2015년 3월부터 이제 매월 국채 매입을 해서 600억 유로 정도의 그 양적 완화를 시행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통합 팽창과 인플레이션 관계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인플레이션의 의미라는 것은 머니터리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통합 팽창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그 통합 팽창의 결과로 나타난 물가 상승 이것을 이제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머니터리 인플레이션하고 프라이스 인플레이션하고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래서 프라이스 인플레이션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화 가격 인플레이션, 구스 프라이스 인플레이션하고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이걸 나눠야 되는데 이 재화 가격 인플레이션은 주로 뭘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느냐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필요해서 미국도 그렇고 CPI 갖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2 내지 3%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는데 지금 자산 이 가격 인플레이션은 거의 고려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해서 통화정책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 목표가 CPI 증가율이 2% 미만이면 인플레이션이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통화를 이제 발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다시피 재화가격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죠. 이따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데 인플레이션 자산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팽창이 자산가격 버블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같은 거 보면 CPI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서야 조금 보면 2021년 3월 달에 1.7%에서 최근에 조금 올라서 이제 6월 달에 지난 6월이죠. 5.4%까지 이제 올라서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해서 지금 페드가 금리를 올리니 마느니 지금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산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S&P 500를 보게 되면 300% 이상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2020년 3월 23일에 최저점을 찍었다가 지금 이제 꼭 1년 정도 되게 되면 113%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에셋 프라이스는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얼 이코노미 프라이스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지금 통화가 계속 많이 풀렸는데 그 대부분이 자산 시장에 가서 놀았다. 그래서 특히 주가 이것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금융 부분이 전 세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풀면 제일 먼저 돈이 어디로 도냐면 이게 금융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이게 한 데이터인데 금융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의 수와 부자 이쪽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파이낸셜 섹터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5%, 부가 증가한 게 35%죠. 가장 높죠. 그리고 이제 그 자원 관련돼서 한 것은 2.8%밖에 되지를 않고, 또 모든 국가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10.2%. 그 다음에 이제 빌리언네어의 숫자들 증가한 것도 이 파이낸셜 섹터가 가장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41.6%, 유럽이 13.5%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미국 최상위 0.01% 소득 점유율과 S&P 간의 관계를 봐도 이게 아주 코릴레이션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이윤 중에서 금융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이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2007년까지 보게 되면 거기서 보면 주황색이 non-financial sector firm이고 하늘색이 이제 manufacturing firm인데 이 manufacturing firm임에도 불구하고 그 financial 이 금융 수입이 굉장히 높아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계속 증가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경우도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도 뭐 잘 알다시피 계속 그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가지고 지금 현재 0.5%로 이제 계속해서 동결하고 작년 7월부터 동결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보면 소비자 물가로 보게 되면 굉장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2020년 2월에 1.1%고 우리가 4월부터 2%를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올 4월이죠. 2.3%, 5월에 2.6%, 지난달에 2.4%,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행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이 2%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되냐 안 되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리겠다고 뭐 확실한 뭐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올리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금융자산 이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작년 코로나 2020년 3월 19일에 최저점이 1457이었는데 지난 7월 22일까지를 보게 되면 3250에서 123%가 증가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3월 19일부터 작년 3월 19일부터 올해 7월 22일까지 보게 되면 145.2%가 상승했다.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이제 아파트 가격이 2020년 3월 2일 현재 101에서 작년 3월이죠. 그래서 올 3월까지 1년 동안에 122로 해서 20.8% 상승을 했다. 이제 이게 국민은행 데이터인데 부동산 가격에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국민은행에서 이 데이터를 보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뭐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뭐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를 않고 그래서 더 이상 뭐 그 후에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에 났던 기사를 보게 되면 경실련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서울 30평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이 93%였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 기간 동안 국토부에서 발행한 아파트 상승률이 17%라고 발표를 했어요. KB국민은행의 시세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만 해도 75%고 경실련 자체 조사를 보게 되면 79%.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소비자 물가,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우도 제가 이 월드 데이터 여기 보면 세계 각국의 소득 불평등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서 제가 이걸 찾아서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초록색이 보면 M2를 나타내는 거예요. M2가 쭉 증가하는 게 보이죠. 근데 거기에 지금 빨간색이 뭐냐면 CPI하고 코스피 지수의 상대 가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계속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뭐냐면 상위 10%의 소득 비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상위 10% 소득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게 보이고요. 하늘색이 뭐냐면 하위 50% 소득 비중을 나타내는데 그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몇 년 전에 이걸 회계 분석을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지니 코에피션트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통화 증가율과의 관계를 한번 봤는데 상당히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통화 증가가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제가 간단한 리그레이션을 돌려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정말로 소득 불평등 문제를 우려를 한다면 이게 통화 정책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화량에 의한 소득 불평등은 이것은 정말로 생산 활동이라든가 생산성하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누가 먼저 돈을 입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생기는 정말로 이건 비생산적인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대로의 통화 정책을 계속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거나 채팅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최창규 질문 이렇게 하면은 제가 순서대로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면 우리 교수님께서 질문이 있네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요. 자, 어떤 의미로 질문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 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관계가 어떤 걸 질문하시는 건지를 제가. 아니,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 가지고 돈을 막 찍어내지 않습니까? 제가 인플레이션은요, 결국 통화 문제입니다. 근데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경우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걸 중앙은행이 사줄 때만 그게 새로 통화가 발행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연결되고 중앙은행이 그걸 사주질 않으면 그것은 그 인플레이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민간이 쓸 수 있는 100억이 그냥 정부로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주면 새로운 통화가 시중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재정 정책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 그것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나갔을 때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전번에 미제스 자료 중에 미국의 지니 계수를 보면서 금태환 중지하고 그러니까 금과 앵커가 돼 있던 게 풀리면서 통화가 풀리면서 미국이 지니 계수가 높아지면서 불평등이 높아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통화하고 관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이 국제금융 체계하고도 관계 있는 거예요. 근본이 할 때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은데 그 금과의 관계가 끊기면서 신용에서 막 찍으면서 이제 그게 지니 계수가 악화되고 하는 게 보였고 저는 사실은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소득 격차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자산 격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이란 것은 플로우 개념이 아닙니까? 그에 보는 연봉인데 연봉의 격차와 자산 가격의 격차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두 배가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10억짜리가 20억 되고 5억짜리가 10억 돼버리면 전세 살던 사람과 집 주인과의 관계의 그 격차란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면 봉급의 차이가 얼마 난다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제 그 금융자산 인프레도 심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부동산 자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이 소득 불균형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산 불균형, 그렇죠. 부의 불균형이 부의 불균형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고 그게 따라서 또 소득이 이제 또 렌트 같은 게 부자의 렌트가 올라가니까 또 그게 이제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산 가격에 특히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거에 그 격차를 심각하게 불균형을 가져온다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막 찍는 게 이게 여러 가지 폐악이 있지만 소득 불균형을 가져온다 하는 걸 우리가 안 교수님이 또 한번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정인 선생님 질문을 주셨는데 안 교수님 대답 좀 해주세요. 그건 아까 또 전사만 교수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국가 빚이 늘어나게 돼가지고 결국 그것이 채권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은행이 사줄 때 새로운 통화가 발행이 됐을 경우인데 대부분이 또 그렇게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끊임없이 계속 이제 부채를 늘리게 되면 정부에서는 부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부채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성을 했는데 not necessary라는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통화하고 연결이 됐을 때만 이제 그 인플레이션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영 교수님이 그래요. 저도 그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참 데이터 구하기가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여기 미국 같은 경우 케이스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그냥 제가 컨젝처 하는 거죠. 추측하는 것이 분명히 그 이쪽 금융권 쪽에서 먼저 그쪽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익을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걸 저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 같은데 보면은 자산 그 화폐 공급 경로가 부문별로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글쎄, 그 다음에 나광호 기자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렇죠.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각국이 그 통화를 풀고 돈을 찍어서 하는 그 경기 부양 방식이 아주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안 교수님께서 제시한 거는 그 돈이 우선 금융기관 쪽으로 미국 같은 월가로 들어가서 부자들을 더욱 살찌게 하는데 이 돈이 돈 없는 사람한테 우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인지 경제학계에서 그걸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얼마 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그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그 버블이 많아서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돼서 그 버블이 몇 년 후에 터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이 요즘에 뭐 주식을 굉장히 해가지고 뭐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다 돈이 풀려서 되는 현상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돈 풀리는 경로가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이 통화를 이렇게 마구 발행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결국 그것이 대부분 이제 요새는 이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이 누구냐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일 먼저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로 돈이 돕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그 시중으로 이제 돈이 풀리게 되는데 지금 뭐 한국은행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페드 같아요. 그 페드가 그런 정책을 쓰니까 그런 정책이 각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 페드가 돈을 마구잡이로 발행하지 못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는 버블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금리가 지금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 주식시장은 타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 교수님.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뉴마니는 누가 제일 먼저 갔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인포메이션도 누가 인포메이션을 빨리 갖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약간 뭐 세월이 지나가서 올드 인포메이션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 그러면은 인포메이션을 골고루 동시에 줄 수는 없잖아요. 먼저 찾는 사람이 있고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건데 이 뉴마니도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소득 분배 또는 자산 가격의 어떤 그 불균형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숙명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요. 만약 이걸 뒤집으려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인포메이션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이제 만이라면은 똑같이 그런 쪽에다가 뉴마니를 먼저 줘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말이죠. 만약에 샥이 와갖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누가 먼저 충격을 받겠어, 사실요. 그렇다면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 충격을 받는 쪽은 아마 뭔가 버블을 통해서 부자들한테 또 충격이 더 갈지 몰라. 그렇다면은 충격을 통해서 소득 분배 불균등을 줄인다? 이것도 사실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이게 스테디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꾸준히 뭔가 이렇게 통화량도 꾸준히 올리고, 그래서 사람 다 거기 짐작을 하고 적응을 해서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없어서 변화 속에서 부나 기회를 찾는 그런 것이 줄면은 소득 분배 불균등이 좀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비관적인 게 뭐냐면은 성장하고 불균등하고 우리가 너무 그걸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1번입니다. 뭐냐면요. 결국 이제 아까 첫 페이지에서도 안 교수께서 말씀하신 게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균등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경제 왜 성장하죠? 혁신이기 때문에 사실 불균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혁신 안 하면은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을 갖다 선택하고 불균등을 갖다가 어떻게 해.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은 소득 분배를 얘기할 때 로우 인컴에서 어떤 클래스들이 상당한 정도로 그들 나름대로 소득이 증가되면 거기 위안을 삼아야 되지. 자꾸만 뭐 몇 퍼센트의 어떤 소득 분위, 어떤 배율 같은 걸 계산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휘말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도 성장의 과실이 상대적은 아니더라도 절대적으로 늘어서 빈곤선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산만해졌는데 그래서 좀 오므리면은 뉴마니가 있듯이 뉴 인포메이션이 있다. 근데 그걸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걸 우리가 좀 완화하려면 스테이트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평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겁을 먹거나 알레르기 반응 보이지 않아야 된다. 왜? 성장 자체는 혁신이고 혁신은 불평등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거죠. 이겁니다. 조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네. 우리가 성장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를 하면서 이거에 의해서 자기 생산성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소득 불평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인간 사회가 그렇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네.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단순히 통화를 막 증가를 시켰는데 그걸 먼저 입수하냐 늦게 입수하느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경제 활동하고는 자기의 경제 활동 생산 활동하고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통화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자꾸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돈 풀어갖고는 경기 부양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돈 풀면 돼요. 뭐 이 지구상에서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돈만 풀면 되니까. 근데 그건 벌써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 풀어갖고 잘 된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가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짐바브웨, 뭐 이런 나라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풀려고 그러는지 이게 바로 우리 경제학에 이게 기본적으로 거시경제학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중앙은행이 그걸 받아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계속 불황이 유지한다고 그 명목하에서 지금 돈을 계속 풀어 제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이렇게 중앙은행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풀어 제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벼락거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사놔야 벼락거지를 면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채팅창에 이종천 교수님께서요 이렇게 나왔고요. 신백훈 그 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뭐 코멘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통화 정책으로 해서 소득 불평등을 치유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통화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통화 정책을 쓰면 돈이 풀려 나가게 되면 그것이 소득 불평등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소득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화 정책을 개선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이 무분별하게 통화를 막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 저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지난 4, 5년간에 보면 실물 경제는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더 커졌거든요. 그게 또 돈은 엄청나게 풀려 있고 그 네. 현상을 지금 안 교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의 어느 정도의 혁신이라든가 그런 성장은 가능하지만 실물 경제가 거의 지금 정체된 상태에서 자산 가격 거품에 의해서 이렇게 경제가 왜곡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부동산 정책, 부동산 잡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금리만 올리면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교수님이 오늘 발제하신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보충 좀 질문 드릴게요. 질문입니다. 아까 그 요지가 뭐냐면은 뉴마니를 누가 먼저 가느냐. 이제 그거였죠. 그렇죠. 그럼 이제 상황이 반대가 돼갖고 테이퍼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 금리를 올려가고 통화를 흡수할 때 돈을 제일 먼저 뺏긴 쪽이 제일 치명적인 손해를 받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요새 그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뭐 좀 유예를 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상환을 다 유예를 시켰는데 금년도 9월 되면은 상환 유예된 게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빚을 갖다 이제 뭐 갚아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보면은 뉴마니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죠. 돈을 좀 뺏기는데 불리한 사람 쪽에서 제일 먼저 뺏기고 그 사람이 제일 피해를 본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미트로에 되죠. 그러니까 뉴마니를 먼저 얻는 사람 위너가 되고 그 다음에 통화가 감축되고 줄어 나가는 때 힘없는 사람들이 통화를 제일 먼저 뺏긴다. 빚을 갚는 데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제일 큰 피해가 된다. 이렇게 스미시를 볼 수 있나요? 글쎄요, 돈을 결국 걷어갈 때 아무래도 제일 먼저 금융권을 통해서 이제 나가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여파로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두긴 두겠는데, 근데 이미 거기에서 이익을 다 본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뭐 처음에 이익 받던 사람이 그만큼 손해볼 거라고는 생각지를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가 붕괴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예.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돈 번 사람이 그대로 비례해서 뺏기는 게 아니고 번 사람은 따로 계신데 그러니까 금융을 수축할 때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나더 가이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저거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게 경로를 우리나라를 보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로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담보 대출이 많거든요. 그 자금이 기존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대출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을 올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청년들이 무리하게 이제 거품에 끼어들면서 나중에 피해를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자산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으니까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뉴머니가 유입되면서 자산 가격의 불균등이 심해진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럼 워낙 이게 중요한 문제가 돼갖고 상당히 우리 당국자들이 좀 많이 보면 좋겠는데, 이종천 교수님이 그 질문을 또 주셨네요. 분명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는 소득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득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그것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소득 불평등은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경제가 이게 혁신이 없이 이게 쇠퇴하고 추락을 할 때 이때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소득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고통을 많이 받죠.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오히려 이런 혁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생기는 것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 혁신과 통화 정책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은 기술적인 실물적인 문제이고 네. 통화 정책은 명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기술 혁신이라는 건 중요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통화 정책이 방만하게 되면 그것이 거품을 형성하고 불균형을 가져온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혁신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네. 제가 다른 관점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네네. 좌파 정권이 소위 그 뭐 소득 불평등, 그다음에 그 계층 간의 그 불균형 뭐 이런 거를 잡겠다고 이제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데 이를테면 이제 부동산의 수요를 억제를 하고 또 뭐 듣지도 못한 그 소득 주도 성장론 이런 사회주의 정책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부동산 정책이 지금 82%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냥 일시미봉책으로 얻어먹다가 결국은 좌합이 사라져서 더욱 가난해지는 좌파 정권이 완전히 실패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학의 한계는 뭐 논리는 다 나와 있는데 결국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이 누구냐 이런 걸로 규결이 돼서 그걸로 해서 우리가 다시 이 소위 건전한 자유시장 경제를 회복을 해야지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양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 지금 계속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네,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할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소득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은 좀 다릅니다. 근데 경제가 성장을 할 때 소득 불평등 커질 수는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굉장히 완화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다른 계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가 쇠퇴한다. 이게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요새 같이 그 사회주의 정책 이런 걸 하게 되면 경제가 쇠퇴하게 되면 이건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심해집니다. 소득 불평등도 심해지고 부익부 빈익빈도 심해지고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김기훈 교수입니다. 아까 네. 방금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소득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이제 기본소득 제도인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최근에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 돈을 뿌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시는 안 교수님 통화의 팽창이 같이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다시 또 기본소득으로 소득 불균등을 해소한다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한번 그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산 불균등이 소득 불균등을 그 자산 가격에서 스톡에서 불균등이 생긴 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플로우의 그 처방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처방이 난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해법 같은 거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재정지출, 재정정책하고 관련돼 있어 정부가 조세를 걷어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 지출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소득 불평등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걷어다가 주니까 그만큼 해서 하여간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소득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냐면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과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또 그것이 이게 계속 실시가 되면
결국 근로의욕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뜨리게 돼서 결국에 뭐 그 일리는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오히려 자기의 생산활동이라든가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기보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심화될 수도 있는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통화정책에서 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그 기본소득주 문제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또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잘 수행을 해야만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계속 소위 말해서 이 가위 벌어지듯이 이렇게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지금 만약에 그걸 굳이 한다고 한다면은 뭐 말대로 뭐 그걸 뭐 과연 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것만 놓고 보려면 뭐 뺏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가능한지는 저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강호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저는 되는데 이해가 나강호 기자님 직접 한번 그 질문을 좀 해주시죠. 그 질문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두부가 금값? 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뭐냐면 내가 기자 결국 우리가 세금을 내고 기본소득을 사는 건데 기본 테이크인데 세금으로 뺏기는 걸 생각하면은 더 손해가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 같아 보면은 그죠. 두부 가격은 그건 액세서리고 결국 세금을 내고 기본소득을 사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면은 기본소득을 받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뺏기는 소득이 더 크다면은 기본소득이 우리한테 이제 월서프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고 제가 뭐 조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평소에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핀란드를 좀 봤거든요. 기본소득은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보험을 들어주는 거야. 인생보험이야. 그러니까 뭔가 어떤 리스크에서 해방돼 갖고 열심히 잡 서치를 해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갖다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안주를 했지 안정됐다고 해서 더 열심히 짭 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에서도 기본소득을 실험을 붙여갖고 폐기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모르고 매달 재난지원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매달 주면 그것이 기본소득인데 불가능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소득 불균형과 자산 불균형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또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평등하게 만들어라 하면서 정부한테 자꾸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쓰면 또 불균형이 또 생기고 그럼 또 정부가 개입하라 그러고 지금 우리가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고 혁신과 이런 게 골고루 분배되고 자산 불균형이 없고 소득 불균형이 없고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불균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 개입의 명분이 커지면서 큰 정부로 가고 사회주의 정책으로 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 베네수엘라처럼 가는 거죠. 맞습니다. 뭐 맞는 얘기지. 뭐 근데 지금 우리 중국의 자산 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베이징은 얼마나 비쌉니까? 상해하고 지방에 가보면 완전히 또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가 보면은 자산 가격이 굉장히 불균등. 우리도 아마 사회주의 정책 계속하면 서울과 집값이 계속 뛸 것 같아요. 중국을 보면. 운동권 사람들이 그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권력을 잡으면 국민 세금을 다 뺏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국가를 망치고 있죠. 한마디로 가장 무서운 것은 국가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인간이 얼마나 무식하고 오류가 많은 적인데 자기들이 그 신의 모습을 하고 국민들을 갖다 하나하나 다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경희대 경제학과 안재욱 교수님 모시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소득 불평등 원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소득 불균형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고 최저임금 이렇게 보다가 아주 거시적인 정책인 통화정책을 가지고
소득 불균형이나 이 자산 불균형을 보는 시각을 제시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그 발표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전부